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걸로 추정돼 법무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블로그엔 성착취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이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가로챈 돈의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 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선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 원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세 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 예. 왜 대답 안 하세요? 아니, 갑자기 친한 척했어. 놀래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저 양 변호사님하고 솔직히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정말 오미크론의 전파력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신규 확진자 27,443명, 어제보다 4,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인데요. 일본의 한 국립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로 오미크론 이 감염력을 분석했더니 마스크를 썼어도 확진자와 이 50cm 이내 거리에서 대화를 하면은 감염 위험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도대체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믿을 건 마스크, 또 최대한의 이 거리 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저랑 별로 안 친하신 양지열 변호사, 네. 자,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하잖아요. 양지열 네? 변호사님하고 제가 아는데 진짜 아, 두 분 예. 친한 걸. 분량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승현님. 자,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 2월 7일부터 사건 반장 저녁 6시 10분으로 시간대를 옮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내가 의리를 지키겠다, 새벽에 해도 난 따라가겠다 하시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힘내자님, 미인 대회에서 뽑힌 여왕숨님, 짱미모님, 숨나무님, 임재희님, 김의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마지막 오후 3시 방송 지금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자, 1분 만에 ATM을 통째로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도로변에 저렇게 승용차 한 대가 섭니다. 자, 한 남성이 저렇게 내려서 무언가를 확인을 한 뒤에 다시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손에 뭐 연장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자, 트럭이 다시 또 지나가고 하니까 잠깐 몸을 숨겼다가 다시 짠 하고 나와가지고 구석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죠. 자, 이후에 차에다가 좀 뭔가 네모난 걸 막 끙끙거리면서 실어 올립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합니다. 자, 방금 차에 실었던 거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저거 상당히 좀 무거울 텐데. 저거 비슷한 그런 뉴스들에서 이게 막상 뜯어놓고 못 옮겨서 이렇게 가지고지까지 못했던 것들이 화제 영상 같은 걸로 돌아다닌 걸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건 분명한데 어쨌든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인출기, 황시 국도변에 있는 현금 인출기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안에 들어가 있던 걸 세막대기로 지금 뜯어서, 저걸 뜯었군요. 네, 저 안에 있는 것만 세막대로 뜯어서 차에 싣고 달아났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의 치료비 같은 걸 마련하려고 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고, 안에 1만 원권 한 570여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중에 90여 장은 회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금 인출기 자체를 저걸 안동 댐에 그냥 버렸다고 또 하네요. 이 사람이 세터민이라고 합니다. 아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내 수술비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데, 앞서 타고 온 그 차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스타렉스인데 저거 중고로 팔면 예? 아니 그 정도 좀 수고는 하고 나서 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론 안 되지만 예? 사실 뭐 그 무슨 수술비에 수술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세터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했을 때 가장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주민 사이에 연결 관계가 되는 어떻게 보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세터민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게 절대로 저 행동은 무조건 잘못되는 행동인데 세터민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좀 더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주변인이고 경계인으로서 이렇게 위치매김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통일법제를 좀 만들어가면서도 통일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터민에 저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런 어떤 절도, 지게 특수절도하고 특수재물 손괴가 될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이 아니라 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만 저분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받아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자기가 아까 타고 다니는 그 차 중고차로 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라도 하고 나서 뭘 고민을 하든지 해야 말이죠.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갑니다. 자, 넘어진 62m 사다리 차입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아, 지금 보시면 차가 완전히 그냥 반전복이 돼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 차인데, 아, 저렇게 워낙 이게 길다 보니까 도로 전체를 다 저렇게 뒤덮고 있는데, 야, 이사를 준비하던 사다리차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백 기자. 아, 솔직히 저도 이삿짐 나르는 이런 사다리차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진짜. 특히나 그 이삿짐 올라가는 그 판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 네, 조마조마하죠. 지금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본 사진이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62m 정도 펼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게 그대로 옆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어제 오전 인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5층짜리 아파트에 24층에 이제 이사를 하려다가 생긴 일입니다. 사다리 설치를 했다가 옆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상황이고요. 사고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차량과 함께 사다리 장비가 쓰러지면서 지금 도로 일부가 파손이 되고 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도 통제가 됐습니다. 20여 명 정도가 현재 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미용실 먹튀 41만 원입니다. 자, 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시감이 좀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저희가 12월 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반장픽 초기에 썼던 내용입니다. 아하. 한 남성이 머리 염색하고 또 커트를 하고 나 6천 원밖에 없어요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뭐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 여성 손님이라고 하는데 무려 41만 원어치를 먹튀했다는 겁니다. 미용실 사장이 이게 넉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 2달을 기다렸다가 이제 2달 전에야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이고 여성이 붙임머리, 염색, 파마 시술에서 총 41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붙임머리 시술이 상당히 좀 비싼 편이라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제 당시에 손님 카드에서 한도 초과가 떴었고 이 손님은 지금 돈이 없다, 은행에 가서 뽑아가겠다고 하면서 지갑을 맡기고 그대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이름도 알고 또 전화번호도 알고 CCTV 화면도 있고 해서 일단은 보내줬었는데 2달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9월에는 일을 쉰다. 11월에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11월에 갚겠다 해서 2달을 기다려준 거죠. 예. 근데 11월이 돼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문자가 나오네요. 네, 문자가 계속 오네요.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11월에 꼭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고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오늘부터 출근했어요. 2달 기다렸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런 얘기 나오고 결국에 12월 2일이 월급날이에요라고 하는 거 보니 지금까지 돈은 일단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2달이나 지나서 지난 11월에 갔는데 사건이 한두 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채느냐 약간 이런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하셨다고 하네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말이죠. 정말 황당한 것이 차라리 그냥 연락 두절이 낫지 출든 말 듯 하면서 계속 희망 고문을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마를 거 아닙니까, 진짜. 저거 받을 사람이 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소액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모의 시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생기는데 참 이거 경찰에 가서 하소연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게
연락을 받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확정적으로 떼먹으려고 했다라고 보기도 또 애매한 겁니다. 세상에. 이 사람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실제로 가능성도 낮지만 수사하고 재판 넘어가면 다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그냥 미뤄졌던 것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와. 만들었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사장님도 미용실 사장님도 되게 답답하실 것 같고 늘 이런 문제 있으면 지적하는 게 우리나라에 많은 경우에 실제로 돈 빌려주고 갖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이런 소액들이거든요. 아. 근데 그 소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비어 있어요. 아이고야. 변호사 선임 못 하잖아요. 뭐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뭐 다른 어떤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도 되고 물론 민사상 법원에 가면 소액 심판이라고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저는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거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제도 만들어 달라고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그냥 좀 이분을 좀 욕을 할게요. 아니 얼마나 이분이 진짜 뻔뻔하냐면 제가 내용을 조금 더 봤더니 오늘 그 약속한 날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생리 때문에 일을 못 나가서 오늘 못 줘요. 막 아니 세상에 보통 뻔뻔해서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가 멀다고 계속 연락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뭐 훔치거나 이렇게 먹튀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물론 가장 크겠지만 또 저는 이게 혹시 재미로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병적으로 가는 절도광이라는 진짜 병이 있는데 이때 이 절도광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굉장히 스릴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뭘 훔치거나 도망을 갈 때 막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지다가 도망갔을 때 그 쾌감. 그리고 또 상대가 당황해하고 막 화내는 모습 보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예. 것들에서 나의 심리적인 어떤 쾌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다량의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연구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걸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예, 모둠전에서 종이가 합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모둠전인데 야채랑 일단 고기가 들어 있는데 이거 갈색 이거. 처음에 구매자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약간 점인 고기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 심지어 글씨가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거 혹시 종인가 해가지고 샤프로 이렇게 여기다 뭘 써봤는데 아주 또 글이 잘 써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내가 먹은 게 이 골판지 종이었구나. 소장님이 어쩜 좋아 이거. 예? 그러니까요. 나 요즘 소름 사실 끼쳐요. 명절에 모듬전 많이 사다가 드시잖아요. 먹으면서 맛있기는 한데 약간 좀 뭔가 누가 뭐라고 할 것 같고 왜 전 사다 먹냐 붙이지 않고 뭐 이럴 것 같고 이런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먹는데 거기서 종이가 나왔다. 그럼 혼자 먹을 때는 모르겠지만 또 가족들까지 같이 먹는다면 이제 욕도 먹는 거죠. 왜 이런 걸 사냐. 이분 그래도 착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도 먹고 욕도 먹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되게 굉장히 순하신 분인 게 그냥 구입처에 가서 그냥 환불 처리했고 그 외에는 뭐 생산업체에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또 이런 피해자들도 있으니까 식약처에 민원은 접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 제조업체 측은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진짜 종이라면 너무 찝찝하네요. 예. 승희님 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뭐 보상보다 사실 저거 바깥에는 안 보이는 안고잖아요. 그거 그냥 내가 꿀떡 넘기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 몸만 종이를 먹고 내 위장은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혼자 아플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저 책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 원의 이 환불 조치와 그다음에 구입가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치입니다. 그리고 아팠잖아요. 아프면 치료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파서 회사에 못 갔다면 회사 못 가서 벌지 못한 돈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충격받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라 그래 PL이라 그래가지고 대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종이를 였다면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형사처벌 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 업체가 과연 왜 이런 잘못이 있는지 반드시 찾아서 두 번 다시 그 안고에 이상한 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시럽 옆에 손 소독제입니다.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손 소독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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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시럽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진 또 보여주시죠. 여기선 또 시럽 아니에요. 손 소독제예요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얼핏 보면 이렇게 딱 이 꾹꾹 눌러서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야, 백 기자, 그런데 이게 결국 이걸 헷갈린 일부 손님들의 어떤 그런 항의가 있었고 또 업주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 자영업자 한 분이 올린 겁니다. 여기 이제 본사 방침 자체가 저렇게 음료용 시럽, 좀 더 달게 만드는 시럽이랑 손소독제를 같이 비치하도록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모양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저렇게 시럽 아닙니다, 내지는 이제 손소독제 아닙니다라고 써놓긴 했던 모양입니다. 한 50대 남성 손님이 들어와서 커피에 내가 시럽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손소독제를 넣었다, 어쩔 거냐면서 따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카페 잘못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지금까지 다른 손님들은 안 그러는데 왜 도대체 이제 당신만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바쁜데 이렇게 얘기하면 영업방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맞받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해당 손님의 불만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찾아와서 내가 소비자원에 찾아봤더니 이런 일이 많다, 아주 심각하다, 나한테 좀 사과를 해라, 일단 병원에 다녀와서 연락하겠다라고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인이 그냥 헷갈렸으면 아유, 이게 좀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라고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알고 커피에 넣고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020년에 찾아보니까 한 69건 정도가 이런 어떤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옆에 시럽 옆에 그 손님들이 이제 손소독하기 위해서 같이 손소독제를 옆에 놓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달랐으면 좋겠어요. 주문받을 때 손소독제가 있고 그 시럽을 넣는 장소에는 손소독제가 없으면 어떨까? 들어오자마자 손소독제가 필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손님 카페에 진짜 막 항의한 것처럼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저게 뭐 단순하게 같이 있는 거를 떠나서 누가 봐도 좀 혼돈할 만한 정도에 있었다. 왜냐하면 저 바 같은 데 요즘 가보면 손소독제도 있고 뭐 물티슈도 놓고 소독용 종이 이런 것도 같이 놓고 다 여러 가지 비품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색깔도 구분 안 되고 글씨도 안 써 있는데 이건 자세히 봐야 시럽이다, 이러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판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걸로 추정돼 법무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블로그엔 성착취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함께 이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 의혹을 파헤쳐 봅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어요. 예? 조주빈이 블로그를 세상에 개설했다고. 네, 지금 뭐 법무부가 확인 중이긴 합니다만 저 블로그 오늘도 저도 오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잠시 그 전에 조주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또 유포하고 사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이 돼서 현재는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데 당시 이제 구치소 수감 도중에 블로그를 운영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가 있었고요. 또 이게 이 블로그 안에서 조 씨는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검찰, 사법부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피해자의 이름도 있고 피해자가 간단하게 이제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면서 진술 내용을 비판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비난한 거죠. 맞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착취물을 찍게 했었던 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쓴 편지도 원본이 하나 스캔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블로그 글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글 내용들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 블로그 내용 저희가 좀 짚어보기 전에 조주빈 2년 전 수감되기 전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악마가 아니합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소장님, 네. 악마의 삶을 스톱시켜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네. 또 딴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번 글로그 글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무조건적인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고 비판적인 건전한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할 준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도 인간인지라 가로 열고 나는 악마가 아니야. 그건 좀 아파. 그래서 내 말을 좀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악마의 삶을 멈춰주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또 악마가 아니야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는 이 조주빈을 처음에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참 그 나르시스틱한 이슈가 많은 사람이다. 물론 열등감에 기인하고 있는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나르시스티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누군가한테 어필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강조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과장되고 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금 이상한 나르시스틱한 단어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는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그러니까 뭔가 멈춰줘서 고맙다는 것 같지만 약간 막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는 상황이 바뀌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야. 난 악마가 아니야. 바뀌었다는 거죠. 이 나르시스트들이 쓰는 단어는 굉장히 좀 설득적인 요소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희 의원님, 지금 조주빈이 죄목이 14가지였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이 감옥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예? 42년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도 가졌는데 지금은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니 도대체 천지분간 되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블로그에 퍼나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런 글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올라가 있는 블로거를 지금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 이거 당장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꼭 한 말씀 드리면 뭐 조지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판이 끝났어. 이제 뭐 바뀌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반드시 좀 들어줘. 이게 나의 삶의 무게야.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 거짓말했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주빈한테 한 말 할게요. 당신 42년 동안 절대로 대한민국에 나올 수 없고 대한민국에 나온다 할지라도 전자발찌 30년 차서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영역에서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반성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을 듣기를 정말로 바란다라는 말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그 베스트 댓글을 하나 봤더니 야, 정말 이러다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 유튜버도 나오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 뭐 조주빈이라는 인간이 뻔뻔하고 정말 양심에 털이 났고 이거 다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야 얘네 지금 말이 거짓말이야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요. 이거는 막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뭐 법적으로도 이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조주빈을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 조주빈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사례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어졌더라도 그런 착취 영상 같은 것들이 어딘가에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공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이 사람 얘기가 다른 거야라고 하면
그럼 조주빈이 저 영상을 어딘가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 밖에 있는 협력자를 통해서 또 나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예.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아니 지금 일단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 인터넷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건 아니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고 지금 네. 알려지기로는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인이 그 편지에 실린 내용을 저렇게 대신 블로그를 운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깥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다만 불법적인 행동, 특히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 이거는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교정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물론 서신검열 이런 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사안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요. 자, 승 의원님. 그런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이게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네이버 쪽의 컴플라이언스, 즉 중법 윤리 경영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어떤 선동을 하거나 범죄를 조장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셧다운, 이 블로그를 지금 닫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이트에 또 이런 글들이 올라간다면 분명히 다른 업체에서도 원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그게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입장 나왔습니까, 지금? 네, 현재까지는 지금 법무부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지인 등이 대신 올린 걸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주범 장대호가 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일배를 하는 어떤 사람이 그걸 일배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그 완전히 무슨 회고록이라는 이 별칭이 붙어가지고 그게 진짜 뭡니까 장대호가 갓대호로 불린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아주 막 이 사람의 범행이 막 엄청 미화가 되고 또 야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막 제가 이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양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후속 조치를 좀 계속 좀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봅니다. 자 정말 공분해 주십시오.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잡았다 장염맨. 아 진짜. 이게 저희가 한번 다뤘었어요, 이거. 네, 전에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전국의 음식점이나 카페에 무작위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소개가 됐었냐면 식사를 한 것처럼 속이고 내가 장염에 걸렸다. 당신네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라면서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장염맨이 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붙잡혔 상태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1년 반 동안입니다. 전국의 음식점, 카페, 반찬가게 수백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탈이 났다. 아이가 먹었는데 탈이 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처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공유가 되기 시작했는데 뭔가 비슷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남성이 뭔가 수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봤는데 결국에 잡히고 보니까 그냥 실제로 그 음식을 꼭 먹었던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드러났고 서울 북부지법은 죄질이 중하고 또 주거가 부정해서 도망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저 이렇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사장님들이 나도 하면서 이게 막 공론화가 된 거예요, 양 변호사님. 네, 그리고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됐던 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김밥집을 운영하는 분의 아드님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밥 먹고 탈이 났다 아이가.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탈이 나서 좀 손해를 물어놔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법무팀을 동원해서 민정사상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로 취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 글을 쓴 이에 따르면 어머님이 전화를 받다가
쓰러질 정도였다라는 아이고, 거죠. 세상에 참. 자, 소장님, 무려 말이죠. 피해를 입은 이 가게들이, 식당들이 전국적으로 70여 군데. 네, 그렇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보낸 업주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갈취가 일어났는데요. 뭐 강원도 원주의 반찬 가게, 좀 반찬 가게까지 이렇게 한 게 진짜 너무 좀 얄밉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서울 종로의 김밥집, 강원도 원주의 식당, 뭐 이렇게 소상공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중 고통을 줬고요.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주부면서 엄마로 뭐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집 음식 먹고 배탈 났어, 탈났어, 이런 글이 있거나 소문이 있으면 안 시키게 당연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협박해도 우리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냥 10만 원 주고 말자, 그렇죠. 20만 원 주고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좀 악질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이런 피해를 전화를 받은 식당 사장님들 중에 몇몇 분은 야, 그러면은 너 영수증 한번 보자. 네. 그래서 맞으면 줄게. 네. 했는데 그러니까 또 뭔가를 딱 들이밀었잖아요. 자기 아래 법무팀장이 있다는 등 아니면 내 후배가 부시장이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칭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요. 일단 이제 식당 주인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한 다음에 보상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 다 하셨죠. 제가 법무팀장한테 바로 이관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 행정처분 바로 진행하라고 지시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는 자기 장염으로 2주 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안산에서 부시장을 역임했던 후배, 사람이 내 후배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 괜찮다고 해서 갖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장염으로 고생했다 하면서 협박도 했고요. 또 한 번은 또 자기가 아예 법률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1시간 상담 비용 3천만 원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소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보상이 나올 것 같은데 가게 문 닫으실래요?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은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야, 진짜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없다. 지금 막 혀를 끌끌 차고 계세요, 지금. 승희원님, 예,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나쁘네요. 이게 사실 영세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점이 1점 나오거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불이익한 여러 가지에 왔다 갔다 하면 손해가 더 나기 때문에 정말 울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그냥 갚아주는 건데 이 사람 한번 해보고 10만 원 도로네? 야, 그러면 다음에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수증 주면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머뭇거리네? 그럼 다음부터 이런 행동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가 돈을 어떻게 흔히 말해서 갈취하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계획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방금 그랬잖아요. 나 법률 전문가야. 야, 내 밑에 법무팀장 운운하면서 나 진짜 법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얄미워. 실제 법률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예 그렇죠. 안 하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아니, 시간에 근데 예, 진짜 법무팀장 예. 뭐 이러면은 당장 솔직히 저도 그렇죠. 겁나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주변에라도 사건 반장 자주 보시는 분들, 사건 반장을 지켜보시면 이런 게 왜 말도 안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으실 것 텐데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에 3천만 원요? 대한민국 대법관 출신도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3억 5억 원이라는 얘기도 손해배상은요. 그 사람이 실제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거예요. 배탈 났다고 3억 원을 물어줘야 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뭐 대기업 회장님한테도 그렇게 안 물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건 반장을 자주 보시면 이런 건 거짓말하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승희원님, 일단 무슨 법무팀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할 때 뭐라고 딱 이렇게 해야 입을 확 닫아버릴 수 있을까요? 네가 그렇게 해라. 해라. 한번 반말로 해봐라. 해야 되나요? 예? 반말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업주의 그 양식에 달려 있는데 저는 예.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할지도 앞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아픈 만큼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영세업자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절대로 그 마음을 이렇게 졸이지 마시고 분명히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과감하게 전화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사람들 2분 이상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이 관련 기사에 실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식당 사장님이 직접 댓글을 남겨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야 젊었던 터라 대번에 눈치를 챘지만 어르신 사장님들은 꼼짝없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식당과 카페 2곳을 운영하는데 사장이 같은 줄 모르고 또 사기를 치지 뭡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 왈 이런 놈들 다 대포 통장 써서 못 잡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한 사건 프로에 이게 공개가 되고 또 저희 사건반장에서도 뭐 알려드리고 하면서 그때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은 거죠. 자,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이 한밤중 노 부부에게 벌어졌던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자, 김서연 기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지난해 7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7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머리에 둔기를 맞습니다. 이를 말리는 아내 또한 수차례 가격당했는데요. 노부부를 살해하려던 남성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부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아들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10년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인면수심 아들의 감형을 결정했던 걸까요? 백 기자, 그러니까 아들이 노 부모를 살해하려고 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7월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의 집에서 둔기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또 화장실에 있던 70대 아버지를 내리치고 그다음에 그런 내리치는 거를 말리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이어서 수회 가격합니다. 부모님은 두피 열상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뭐 목숨을 잃지는 않으셨는데 소장님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피고인 말에 의하면 자기가 사망할 경우에 내 빚이 부모님한테 승계될 것이 우려돼서 부모님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걸 얼마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 7년 전에 실직해서 현금을 다 썼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6, 7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이때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에 시달렸고 이것이 부모님에게 승계될 것을 우려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저 얘기가 맞습니까? 법적으로?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녀가 없잖아요. 우리 상속은 직계 비속이 먼저고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빚을 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든지 간에 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난 상속받지 않겠다 뭐 포기하는 제도도 그렇죠. 있고요. 저거는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왜 저런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뭐 딱 여기까지 내 빚을 부모님이 떠안게 될 게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도 이렇게 가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혀 아주 뭐 계획적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뭐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이고 자기 형량을 뭐 깎아내리기 위한 정말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한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살해하기 전에 집에 있는 그 반려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짖을까봐 반려견부터 먼저 죽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자기 빚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생명을 박탈한다? 이건 정말 단 1회 이해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더 할 얘기도 없습니다. 자,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일단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에서 다른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봤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상처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들, 폐륜 아들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그 피해를 죽을 뻔했던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들을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국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선처해달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던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존속에 대한 필연적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을 때 그 부모님, 어머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아들을 용서한다라고. 모르겠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모님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살해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획성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내 형량이 낮다라고 항소한 아들이 저는 무서웠을 것 같고 혹시 이 용서한다는 말이 나 무서워요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법원 안에서 재발 판사님들께서 그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좀 제발 주인공 입장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 이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한 번 정도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었던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이 어머니의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아유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이란 부모의 심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해하려고 했던 자가 누군들 뭐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어머님이 지금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정말 내가 그 반어법을 쓰셔가지고 했다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어머님도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이제 재판부에서도 단순하게 용서를 한다라는 탄원서라든가 합의서 한 장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예. 재판도 이 사건의 기록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판사님들도 정말 진짜일지 아닐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겠죠. 다만 이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존속 살해 미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느냐 그르냐에 관해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정형이 법이 아니라 윤리가 가미가 돼서 더해져서 더 법정이 높은 범죄예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다른 범죄보다 또 그 윤리가 더해졌다는 부분 때문에 당사자가 우리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진정으로 얘기했다면 또 재판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수정님, 네. 일단 아까 승현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정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게 진심일까 하는 부분. 네. 솔직히 저도 약간 좀 승현님 말씀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조금 설득이 되기는 했는데요. 옆에서 그렇게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1대 49로 어머니가 용서해달라고 했을 것 같다는데 더 무게를 둬요. 왜냐하면 굉장히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고 화가 나고 트라우마가 있으신 건 사실일 것 같은데 막상 감옥에 가서 10년이나 있는 아들을 보는 마음도 괴롭은 거죠. 그 아들이 나를 공격했다는 것도 괴롭지만 어머니는 2배, 3배의 고통입니다. 또 그 감옥에 있는 아들이 지금 살아서 저러고 있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줄여줘서 혼은 나되 조금 덜 혼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성애에서 오는 본능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승희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합니다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때려서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은 정말 천몇 명 중에 한 사람 맞아요.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가족 같은 반려견도 목줄 내서 죽이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기질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이 정도 용서해줬으면 자기가 깨닫겠지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아들의 곁으로 불러들이신다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키키님이 오늘 박상희 소장님 설명이 완전 귀에 쏙쏙 들어오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3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4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 원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이유를 짚어봅니다. 자, 이거 저희가 한번 다뤘던 사건인데요.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이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자, 백 기자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해 3월 오전 7시경에 여기 경남 밀양에 있는 교차로인데요. 지금 까만색 승용차, SUV가 그냥 계속 달리고 있죠. 현재 신호등은 황색불이었다고 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바뀌면 이제 멈춰 서야 되는데 일단 직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빨간 옷 입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부딪히지 않았는데 지금 넘어지는 상황이죠. 차와 꽤 떨어진 거리 한 7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충돌은 안 했는데 상당히 놀란 상황 같습니다. 이 차량 차주가 내려서 후속 조치를 했는데 여성이 70대 할머니였다고 하고 이 대퇴골 쪽을 많이 다쳐서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치 12주면 엄청 진짜 크게 다치신 건데. 자, 하지만 뭐 다치고 말고 그 여부를 떠나서 그 영상을 딱 보면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게 너무 이게 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이 장풍인가요? 막 지금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상으로도 꽤 멀리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7.2m 가량이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시작됐던 부분이 이 지금 운전을 하신 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30km 도로에서 42km 정도로 달렸고 뭐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게 또 빠르게 달리게 된 이유가 막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들어올 때 이 교차로로 들어가서 온 겁니다. 사실 근데 멈췄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신 분도 이게 역주행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역주행이네. 역주행이고 게다가 저기는 아예 빨간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와서는 또 안 되는 그렇구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재미없. 아무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소장님.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지금 차량 운전자분이 네. 그 영상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차에서 내려가지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또 하고 나중에 치료비까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보고 저분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로 인해서 저 자전거가 넘어갔다는 게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구호 조치를 다 했고 또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치료비 2,250만 원. 상당히 고가잖아요. 네, 이 돈을 다 부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승현님. 네. 승현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어르신 제가 치료비 하시겠습니까? 이게 보험 처리가 돼서 그래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저분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구조하는 거는 내가 적법하거나 위법하거나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없거나 무조건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를 구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하셨기 때문에 뺑소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꼭 한번 짚어주고 싶은 게 그럼 보험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보험회사가 좀 잘 들여다봤으면 되는데 보험회사가 일단 치료비를 지급했을 거예요. 지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접근했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는 분명히 내가 보험 든 그분의 편에서도 생각을 조금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저렇게 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보험료를 저렇게 다 내면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민사상 과실이 있어서 얼마만큼 책임을 물을지는 모르지만 보험 전체에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도 저런 거 했을 때는 물론 할머니가 12주 나왔기 때문에 치료해 주는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잘 들여다봤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현님 왜 결론을 얘기하세요? 무의식 중에 결론을 얘기하셨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사안을 또 다루는 이유가 재판에 넘겨져서 그런 거잖아요. 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고 금고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속 조치도 했고 이제 보상금도 줬었는데 보험금도 줬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였었다고 하고 또 검찰에 진정서도 넣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딱 했어야 되는데 벌써 얘기하셔가지고. 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만장일치 무죄였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일단은 저는 좀
그러니까 그 어르신 다친 거는 안타깝지만 네. 일단 상식선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걸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무죄라는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절대 그걸 실수하지 않습니다. 맞아. 근데 이게 왜 법적으로도 무죄냐면 왜 제가 이제 재판에 넘긴 것 자체를 이해 못 하겠냐면 아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교통사고라고 하는 거는 조심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개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지 않은 건가? 그 주의 의무라는 건데 결국은 법률 용어로 쓰자면 저기서 역주행해서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오래라는 것까지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까요? 그걸 어떻게 따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 그러면 조심하지 않아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분이 조심하지 않아서 저 어르신이 다쳤다고 볼 수 있을까? 글쎄 이 재판부가 보기 그러니까 대시본자들이 보기에도 아니 저거는 저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자기가 자전거를 제대로 이게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지 저 운전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양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검찰이 이걸 왜 기소를 했을까? 더군다나 아까 백 기자가 설명했지만 금고 6개월. 와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 지금 먼저 사과. 그거 예전에 파로마 가고 그 선전이었는데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는 게 혹시 그 아까 그 영상에 보면 그 자전차는 차잖아요. 차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자전차에서 내려서 자전차를 끌고 건너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다 저기서 타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타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타려고 하시는 과정에서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게 제 눈에는 더 크게 보였는데 저걸 왜 검찰이 저 부분을 확인을 못 했을까? 분명히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는 게 아니라 저 시점에서 할머니가 자전차를 타기 위해서 페달을 밟는 순간에 균형을 잃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더 검찰이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 뭐 검찰 입장에서 이걸 검거를까지 청구를 했다는 건 제가 봐도 약간 무리한 청구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도 운전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일단 다행스럽게 무죄가 나왔으니 망정이긴 한데 아 저 운전자분 그동안에 막 재판하고 막 아유 좀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겠어요. 스트레스 내가 왜 이래야 엄청 되지? 막 받으세요. 이러셨을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조금이라도 되면 이분이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친절한 분이에요. 근데 납득이 돼야 이거를 그래 내 잘못이지 그러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 같은데 납득이 조금도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배심원들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건데 저도 시민의 일명으로서 저 정말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다 이렇게 잘못이다라고 선고를 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 조금 더 까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앞서 그 보험금 나온 거 다 이렇게 줬다고 하잖아요. 그 할머님 치료비로.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 안 줬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일단 우리 그 그냥 흔히 하는 걸로 이러는 거예요. 줬다 뺏는 법 없다고 하잖아요. 아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할머니가 뭐 소송을 하거나 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 져서 지급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 부분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지급되게끔 했다라면 돌려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따져볼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예. 원칙적으로는 지금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여부랑 민사상 손해를 따지는 건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내내 이 뭐 재판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이 다치신 어르신을 조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만 일단 또 억울한 그런 뭐 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전해드렸고 이 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량 운전자분은 저 상황에서 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구호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할 걸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이 상황 자체가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김 씨.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적적하게 지내던 아버지마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인에게 빌린 돈뿐만 아니라 카드빚까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얼마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들어놓은 5억 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보험금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는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해 봤습니다. 자, 김서영 기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아버지란 분은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겁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는 일명 영끌족 아시죠? 김 씨도 영끌족이었는데요. 김 씨의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물려줄 재산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버거워하는 아들에게 얼마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거죠. 상속 포기로 문제가 해결된 듯 했지만 보험금으로 또다시 고민에 빠진 김 씨 부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지금부터 좀 이 집안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김 씨 부부, 네. 이 아들 부부, 부모님을 쭉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신 일단 김 씨의 부모님 부부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일찍 부모님을 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키웠대요, 오히려. 동생들을 키우느라 오히려 자식들한테는 변변하게 집 한 칸 마련해주지 못했다. 이런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 가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모님 부부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이 아들 부부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식구가 같이 살기로 했던 건데 부모님 집과 김 씨의 신혼집 보증금을 모두 합쳐서 빌라의 전세를 얻어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런데 그래도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또 김 씨 부모는 더 잘 모시지 못해서 미안해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다복하게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아까 영끌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네,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할 수 있을 때는 또 부모님 덕분도 있었어요. 맞벌이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우리 뭐 약간 자조적인 농담으로 이 집 내 집이 아니라 은행 거야라는 예. 얘기 하잖아요. 대출이 반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 대출금도 갚아야지 애들 커가면서 교육비는 늘어나지 굉장히 빠듯하게 지냈대요. 뭐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게 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아내까지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한테 뭐 목돈은커녕 생활비도 보태줄 수 없는 이 아버지 마음 뭐 편치는 않았었겠어요. 네, 너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뭐 집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상황은 맨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같이 상황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모시고 사는 게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며느리가 이렇게 뭔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막 음식도 다 시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배달 한번 시키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할아버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다고 하시고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너무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그 막대한 또 빚을 지게 됐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김 씨는 좀 외로웠어요. 아내가 갑자기 이제 또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동네에 가면 꼭 같은 분들이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살아생전에 좀 그런 일 하셨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들아 오늘 내가 좋은 거 사가 왔어. 옥장판인데 이거 네가 눕고 자면 내일 아침에 피곤이 하나도 없어진대. 아범아 한번 눕고 자봐. 이렇게 옥장판을 사가 오세요. 그럼 뭐 화도 못 내잖아요. 그럼 옥장판 사가 오면 다음 날에 또 다른 거 사가 오시는데 지금은 이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옥장판에서 가상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버지 내가 정말 이 가상화폐 내가 10배, 20배, 30배 반드시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 진짜
저도 솔직히 얼마 좀 묻어놨다가 지금 막 왕창 빠져가지고 막 지금 방송하면서도 아이고. 마음이 좀 쓰린데, 이거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하면은. 제가 이건- 어르신들 가상화폐 하는 모습을 조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크립토커런시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뭐지? NFT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1원짜리 토큰을 하나 주는 거예요. 1원짜리 가상화폐를 주면서 아버님 이거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30만 원 투자하면 1원짜리 토큰 30만 원어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중에 물건 사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치가 1원이지만 1원은 100만 분의 1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0.000000 1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1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가상화폐가 판단할 때 적법한 것도 있지만 옥장판하고 같이 오는 가상화폐 한 번 정도 가짜 가상화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옥장판과 함께 오는 가상화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이 막대한 빚은 상속을 포기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좀 예. 뭐 이렇게 이렇게 위기는 좀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정말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면 자기가 안 갚아도 자식대로도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한정 승인을 했다는 건데 한정 승인을 결정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뭔가를 발견을 합니다. 보험증권을 발견하는데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들어놨던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5억 원이었고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생각은 이미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박탈이 됐다고 생각해서 보험금 혹시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이거의 차이는 사실 이제 백 기자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넓은 의미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엄격하게 따져 상속 포기라는 방법이 있고 한정 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상속 포기는 글자가 들어 아예 안 받겠다는 거고 예. 한정 승인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물려주신 분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이 있더라도 갚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물려주셨는데 빚도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한정 승인을 그러면 선택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한데 조금 전에 백 기자가 언급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상속 포기라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상속을 직계 비속, 그다음에 직계 존속, 그다음에 형제자매, 사촌까지 하거든요. 처음에 직계 존속이 비속이 상속 포기라잖아. 다음 순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하. 그럼 사촌 형제까지 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물려받는 거예요. 세상에. 한정 승인하면 그 대에서 딱 끊깁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기하는 방법으로 한정 승인을 선택을 했는데 걱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아니 보험금이 있던 게 있었어? 그럼 이거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는 고민을 시작을 하신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정 승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빚을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사람들은 야, 돈 내놔 계속 그럴 텐데. 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정 승인으로 했지만 아버지 가진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갚아라 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보험 없어요? 보험? 그러면서 보험이 있으면 보험이라도 받아서 빚을 갚아요. 막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 이 아들은 빚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보험금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보험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을지 또 만약에 그랬다가 한정 승인을 했던 게 무효가 될지 아하.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제 뭔가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빚 때문에 이 상속을 포기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5억 원,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까, 양 변호사님? 일단 보험의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라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애초에 누가 받기로 되어 있었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면 그 보험금을 상속하는 거고요. 애초에 보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부터 이거 수익은 누가 할 거예요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정해 놓잖아요. 지정을 하죠. 그러면 이건 상속을 받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받는 사람 겁니다. 상속 재산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한정 승인을 했던 뭐 상속 포기를 했던 아예 상관없이 애초에 그 사람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뭐 양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혹시나 이거 받았다가 그러면은 상속 포기한 거 같이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는 종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상속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산이지 아버지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건 순전한 내 재산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님이 계속 이렇게 종신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지하면 그럼 아버님께서 넣은 돈이 아버님 통장으로 다시 환급대가 들어가잖아요. 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아버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환급돼서 들어왔는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신보험 들었는데 돌아가시 전에 환급했다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하셔야 된다. 다만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보험금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그 5억 원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빚잔치를 해야 되느냐, 이 빚을 갚아야 되느냐. 내 빚이 그러니까 아버님 빚이지 내 빚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또 도의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게 뭐 빌린 돈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끊긴 거죠. 야, 그럼 너무 화나시겠네요. 그게 그게 빌려주신 분들은. 돈 빌려준 분인데 아들 보고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아, 뭐 아버님 보고 그렇긴 빌려주신 하지만, 거잖아요. 예. 아버님과의 거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선량하셔가지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중에 갚아줘. 이러고 이렇게 구두계약으로 그냥 하시거나 아예 차용증도 안 만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돈을 빌려줄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적 보정을 세우든 물적 담보를 잡든 그런 형태로 분명히 자기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것도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물적 담보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지금 민법상의 얘기인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세법으로 보면 네. 5억 원 받은 거에 대한 상속세는 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속이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어보신 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그 탈피하는 수단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사정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액수라든가 아니면 상속인과 왜냐면 상속 재산도 일정 금액까지는 또 상속세 안 내잖아요. 그런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 좀 따져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 보니까 진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참 얘기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뭐 이래저래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가죠.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여기 좀 보내주세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두 분입니다. 첫 번째 사연 보여주시죠. 재화님이 보내주신 건데 여기 병원입니다. 따님 지윤이가 장염으로 아파서 병원에 함께 들어오셨대요. 이 사연을 올려주셨을 때가 9일차였는데 다행히 지금은 퇴원을 했다고 하십니다. 너무 늦게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사건 반장이 유일한 힐링 프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어진님인데 다원이 자녀분인가 봐요. 다원이 낮잠 자는 시간에 봤던 나의 최애 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된다니 이제 이 시간에 뭘 보나 유유하셨습니다. 6시 10분에 사건 반장 다시 보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근데 예. 해시태그에 네. 6시 10분이라고 달아주셨어요. 진짜? 바뀐 시간을요. 네네. 의리를 지켜주실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지금 나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태국으로 가보시죠. 이런 것만 나오면 저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어디서 못 튀어나올 것 같아. 노점 식당이고요. 지금 손님들이 점심으로 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이고 이거 네, 갑자기 차가 오른쪽에서 들어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노점 갑 한 대를 통째로 들이받은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노점 옆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는데요. 주차된 트럭이 그대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결국 노점 갑 한 대까지 밀려난 겁니다.
트럭이 노점 갑판 대를 들이받은 순간 깜짝 놀란 손님들이 재빨리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다친 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지금 손님들이나 또 노점 직원들은 다치지 않았고요. 다만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트럭 운전자가 노점 식당이 입은 피해액을 물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네, 고속도로에 차량 여러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양옆에 눈이 쌓인 걸 보니까 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쪽 차선에서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오, 시커먼 눈이 옆 차선까지 지금 훅 뿌려지는 상황입니다. 시커먼 눈덩이들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더니 영상을 찍고 있던 운전자의 차 앞유리창에도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세 더러워졌습니다. 이게 더럽고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야가 안 보이니까요. 저렇게 시커먼 눈이 흩뿌려지고 있었던 게 지금 제설차 때문인데 제설차가 도로 반대편에 눈을 뿌리면서 달린 겁니다. 네. 이 상황을 모르고 있던 반대편 차량 운전자들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고 난 것 같은데? 당시 상황 목격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didn't realize there was any damage to my vehicle until I went to change lanes afterwards. And as soon as it happens, we all thought that we got to a car accident because that's how bad the force was. 아이고 세상에 사고가 났어요. 제설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눈덩이를 흩뿌리고 가니까 운전자들이 뿌리면 앞을 어떡해. 제대로 볼 수가 없었겠죠. 이 때문에 충돌 사고가 결국에 났습니다. 차 유리창에 깨지거나 또 일부 운전자들은 팔과 어깨에 부상을 입는 등 상황이 꽤 심각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최소 12명이 다쳤고 56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아니 제설차가 세상에 저렇게 뿌리고 다니면 어떻게 해? 지금 속도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현지 언론은 해당 제설차가 당시 시속 112km로 달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사고와 관련해서 제설차 운전자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술을 마셨던 건지 또 약물을 복용했던 건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총 44명의 운전자가 시 당국에 재산 피해 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쿠바로 가보시죠. 차력쇼인가요? 네, 저 남성 자동차를 끌고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차력쇼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남성의 어깨뼈 사이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밧줄을 연결한 나무 조각을 두 어깨뼈 사이에 부착하고 그걸 꽉 움켜쥐어서 자동차를 끌고 있는 겁니다. 남성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움직이니까 밧줄에 연결된 자동차 천천히 끌려오고 있죠. 그 주위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깨뼈가 힘이 지금 보이시죠? 저 뭐야? 저 어깨뼈로 자동차를 끄는 묘기를 선보인 남성, 쿠바에 사는 22살의 크리스티안 카스텔라노스 씨라고 하는데요. 카스텔라노스 씨 지난달 31일에는 1,100kg의 차량을 끌고 25m를 질주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제 기네스 협회에서 인정은 못 받았나 보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카스텔라노스 씨 어깨뼈로 자동차 끌기뿐만 아니라 1분에 맥주캔 82개 이상을 자신의 어깨뼈로 찌그러뜨려서 기네스 기록을 14개 차로 왜 저러고 제쳤다고 살아? 주장했는데 근데 영국 기네스 측으로부터 기록 인정을 아직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캔의 크기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술적인 이유로 이미 2번이나 인정을 거절당했다네요. 저 피부 상한 거 보세요. 어쨌든 그거 변함치 않고 쿠바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 자신의 어깨뼈에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텔라노스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Para mí esto es fuerza de mente, concentrarse bien y concentrar toda la fuerza en la espalda. Y mucha elasticidad, ejercicio físico, que me gusta mucho hacer ejercicio físico y prepararme bien. Y sé que hay gente que saca las escápulas, pero me nació eso de probar un récord Guinness y todo va en un buen camino. 뭐 저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이걸로 기네스 세계 기록 세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희 의원님이 약간 낙타홍 느낌이에요. 얼마만큼 연습하냐?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저걸 왜 하느냐? 그 사람의 의지겠지만 얼마만큼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까지 어깨뼈가 나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하시죠. 이거 뭐 네, 긴장감이 흐르죠. 링에 올라선 두 여성, 종이 울리자 손에 든 자루를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예. 뭐야 또? 자루를 휘두르면서 서로의 얼굴에 마구 던지고 있는데 저 여성들이 들고 있는 건 자루가 아니라 베개였습니다. 좀 무슨 그러니까 베개 싸움을 링에서 하고 있어요. 베개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세계 최초로 지난달 29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베개 싸움 대회를 개최한 건데 남자예요 지금? 그래요? 아니요. 16명의 남자 선수, 이분은 남자 선수고요. 그리고 8명의 여자 선수가 $5,000,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의 우승 상금까지 두고 대결을 펼친 겁니다. 각각 남성부와 여성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신체 베개가 닿을 때마다 점수 계산할 수 있도록 소리가 나는 특수 베개를 들고 싸웠다고 합니다. 경기는 게임당 3라운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베개는 또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특수 장치가 돼 있고 참가자들도 일반인이 아니라 종합격투기나 복싱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선수들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 마우스피스까지 착용을 했지만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챔피언 타이틀은 각각 여성부의 이스텔라 눈스 씨 그리고 남자부의 홀리 틸먼 씨가 차지했는데요. 두 우승자에게 챔피언 벨트와 상금 수여됐습니다. 베개 싸움 대회 개최자 스티브 윌리엄스 씨는 사람들은 선수가 다치는 것을 싫어하고 피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는 경쟁이 보고 싶을 뿐이다 라고 했고 아마 그래서 베개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살면서 베개 싸움 해보신 적 있다 없다? 당연히 어렸을 때 있고요. 저거 해보고 싶어요. 진짜? 저거 스트레스 혹시- 되게 풀릴 것 같아요. 혹시 부군을 저렇게 좀 하고? 누가 됐든. 누가 됐든. 너무 와우, 와우. 좀 전에 한 가족분께서 양 반장님이랑 양 변호사님 어. 베개 싸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자, 다음은 동물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보입니다. 네, 한 남성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지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풍광을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동영상을 찍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가 훅 하고 날라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 왔어. 네, 지금 뭐예요 뭔가 저거? 들어왔습니다. 독수리라고 합니다. 지금 독수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남성의 차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독수리는 조수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남성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네요. 네, 노래 보고? 남성은 지금 무서워 죽겠죠. 몸을 움츠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갈 태세를 보입니다. 문 열었습니다. 지금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 와중에 또 찍어요 저걸. 찍고 있습니다. 지금 찍어야죠. 어. 독수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친 것 같습니다. 남성이 독수리의 상태를 살펴봤더니 왼쪽 날개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차 안으로 들어와서 남성을 쳐다봤던 게 혹시 도움을 요청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빨리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남성은 일단 수의사인 사촌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사촌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은 남성은 독수리에게 약을 먹이고 또 상처를 닦아주고 먹이를 주면서 정성스럽게 돌봤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일 후 독수리의 상태가 호전되자 남성은 독수리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남성은 차 안으로 날아들어온 독수리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유튜버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저 나중에 독수리 뭐 물어다 주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흰 동물이 보입니다. 새 같은데요. 길게 목을 쭉 빼고 도로 위를 걷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거위입니다. 오토바이가 거위 앞으로 다가가려던 그때 갑자기 거위가 소리를 지르면서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옵니다. 네, 계속 쫓아오네 지금. 네,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진을 해보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위가 날아오르면서 쫓아오는 걸 보니 오토바이를 아예 쫓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도망치자 거위도 날갯짓을 멈추고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영역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영역 내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렇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저 거위의 경우에도 오토바이가 자기의 땅을 침범하자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개가 오토바이를 쫓는 건 종종 있는 일인데 거위가 우리에게 날아오기 시작했을 땐 좀 정말 무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결전의 날이 밝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별이
6개 저녁 6시 10분에 시작하는 사건 반장. 퇴근하는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또 저녁 준비를 하는 가정에서 헬스클럽 러닝머신 위에서 또 사건 반장과 처음 만나실 분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레고 또 흥분됩니다. 또 무엇보다 이 3시에 지금 이 시간에 인연 맺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시 찾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건 반장은 별이 6개 저녁 6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저 이거 망하면 진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잠시 30초간 전화 한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치아가 민감하면 찬음료를 마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민감한 치아의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주는 센소다인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세요. 센소다인.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피부 고민의 시작 전까지. 전달 케어의 시작. 더라퓨즈 R3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세럼. 6시 내 고향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별이 6개 저녁 6시 10분에 처음 찾아뵙겠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